네, 시위 발생 닷새째인 LA의 도심 일부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행사를 기점으로 시위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불법 이민자 단속하겠다.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면서 지금 LA 도심 일부 지역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황이 점점 더 강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위의 양상이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 이민자를 검거하고 단속해서 이제 구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 청사 근처 구급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동원하면서 격화가 됐고 그러면서 유혈 사태 양상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낮에는 그래도 시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다가 밤에는 이게 약탈 방화 성격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슈에서 벗어난 변질된 시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시 당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치적으로 또 악용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기잖아요. 예. 이게 평화적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요인에서든 인식이 변질이 돼서 약탈 방화가 되는 이런 부분은 어느 나라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 또 LA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어떤 치안 능력 이런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예.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는 과정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LA시가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또 안 지킨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체포됐다고 해요. 그러면 더 자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시위 문화가 성숙한 나라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도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시위를 할 때 있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규칙을 지킨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예외적인 게 많고 예. 굉장히 관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위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공동체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도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위다와 이제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에서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유혈 사태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악화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시위를 LA에 대한 이민자의 침공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는 이민자의 도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민자를 두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배경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의 또 슬로건을 보면 하이어 아메리칸 앤 바이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미국 제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것은 이민자, 특히 불법 이민자에 비해서 미국 노동자에게 양질 일자를 모두 주고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슬로건 자체가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규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북 국경을 강화하고 국경에다 장벽도 세우고 군을 갖다가 남북 국경을 강화하는데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동원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그런 전략이고 지난 선거에서도 유효한 전략인 게 확인이 됐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규제 정책에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정치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정치적 불화라든지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경제 좀 어려움,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본다면 국내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명의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4,000명,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이 가는 것 자체가 2,000명이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과도 이런 대응을 하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10년여간 캘리포니아의 불법 이민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 발언은 좀 실제와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요즘 그 정치의 특징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그 이민자들이 그 침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 그리고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런 굉장히 좀 진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성과 어떤 관대함이 넘쳐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라든지 어떤 소규모의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도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통계로 본다면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년에 29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60만 명으로 수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민자가 줄어든 이후로 캘리포니아에 물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물가 때문에 집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다른 그 주변에 다른 그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민자가 줄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도 남북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라든지 중남미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물가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이러한 노동력 제공하는 이민자들에서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자기의 커뮤니티에서 위협을 하는 존재된다. 이러면 또 다른 또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 세가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를 이민자의 침공을 받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한 지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주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좀 벗어나고 예. 지지층을 결집하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주 방위군이 경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던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이라는 걸 발동을 하면 주 방위군이 직접 시위 진압을 주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경 모드로 나가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 정치적 의도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과잉 대응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명의 시위대를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2천 명이 주 방위군이 동원된다. 이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예. 캘리포니아의 경찰력이라든지 시위 역량을 보면 충분히 예. 주 방위군의 동원 없이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 방위군 동원 그 의사에 대해서 게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했거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란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2년에 LA 폭동이 나가지고 그때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그 폭동을 제압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방위군이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 정부에서도 거부하고 있고 예. 사태가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반란 이런 쪽으로 폭동 반란 쪽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예.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반란까지는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지를 남기로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럼 도대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선까지 지금 강경하게 나가려는 건지, 뭐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루에 몇천 명씩 그 이민자를 다 색출해 내야지 끝나는 건지, 어떤 상황이 돼야지 그럼 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 진압을 하고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의 상황이 거의 맥시멈이 아닌가 최대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치적인 결정을 한 목적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어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혹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을 갖다가 좀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민 정책을 어떤 그 지지를 끌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미 목적은 거의 달성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더 나가면 예. 뭐 계엄령이라든지 반란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게 법적 소송이 이미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정치 후폭풍 뭐 크게 개의치는 않으시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층을 결집하고 뭔가 어물쩡하게 중간에서 이민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긴 하지만 관망하던 중도층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극적인 유혈 사태나 약탈 방화 같은 부분은 어떤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진보성의 지지층은 변함이 없겠지만 보수적인 지지층들을 갖다가 지지를 더 강화시키고 중도층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오는 데는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해서 충분히 어떤 결과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불거짐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라든지 네. 여타 부분이 물타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진화해 나가면서 이제 출구를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회 갈등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 간의 정치적인 충돌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결 구도가 나오면서 이게 좀 차기 대선 구도의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또 이 지사가 어떤 인물인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케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굉장히 잘생기신 백인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을 하시고 있고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차세대 어떤 그 정치인이고 욕망 어떤 총망받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선에 보면 이제 부통령께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더불어서 조지 샤피로라는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그레튼 히트머 미시간 주지사, 그다음에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런 젊고 역량 있는 주지사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선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논란으로 이제 그 사퇴를 하게 되고 이제 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직을 승계를 받았는데 얻었지만 그 부분에서 미니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미니 경선을 치러서 어떤 유권자들에게 이런 차세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소개시키는 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선 패배 이후에 현재 민주당을 이끌 지도자가 보이지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만약 작년에 이러한 잠룡들을 데리고 젊은 잠룡들을 모셔가지고 만약에 경선을 했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다른 대안이 마련됐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케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사를 공격하면서 이제 부각시키는 거는 어떤 정적을 띄워주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뉴섬 그 주지사 입장에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8년 대선에 어떤 출마할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러한 포석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시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이제 물러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디 벤스라든지 차세대 공화당 잠룡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뉴섬 주지사가 현재 시간으로 10일 저녁에 전국에 방송된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위태한 순간에 맞았다.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맞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뉴섬 지사 역시 이 상황을 좀 자신의 각인을 위한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어떤 책임 있는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구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케빈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어떤 이런 설전이 조금 더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주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주지사로서 행정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태를 빨리 좀 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행정 역량을 검증받은 다음에 2차 라운드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 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설전을 통해 가지고 입지를 다진다면 2008년도에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계속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뉴섬 지사 이름 계속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홍보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4일이 생일인가 봐요. 근데 그때가 또 미국의 그 군과 관련한 기념일이라서 육군 창설 250주년이라서 열병식을 한다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본인 생일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좀 크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교롭게 그 열병식이 겹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열병식인 거지 본인 생일과는 관계없이 느끼는 거예요.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아실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좀 짙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79번째 생일이기도 하고요. 네. 공교롭게도 그날이 육군 창설 마침 250주년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열병식을 해서 어쨌든 명분은 이제 그 육군의 어떤 그 기념일을 갖다 크게 홍보하는 것이고 어떤 군의 어떤 그 강력함을 이제 그 대내에 그 홍보 그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기 때도 네. 자기 자신의 생일 때 이거를 이제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규모 열병력을 열병 추진했는데 예. 그때는 그 백악관에 노를 하는 그런 어른들의 축이 계셨어요. 그래서 백악관 참모들도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거운 그 어떤 탱크라든지 어떤 그러한 군사 장비들이 그 들어가게 되면 도로로 들어가면 도로도 파손되기 아, 때문에 예,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스트롱맨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스트롱맨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퍼포먼스가 열병식입니다. 무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함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 군의 어떤 강함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강한 지도자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같은 날에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킹스 시위, 반 트럼프 시위도 미국 전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 과정에서 방해하는 시위가 있을 경우에 엄중한 무력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좀 충돌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열병식에 대해서 어떤 그 노킹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권한을 너무 확대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위를 하는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때는 평화적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뭐 물론 이번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군이 또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롱맨임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LA 시위를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스트롱맨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법과 질서를 함께 챙기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낸 거다.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취임 이후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렇게 굉장히 캐나다로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껄끄러운 캐나다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참석할 가능성은 그냥 지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G7 정상회의에서 중심이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어떤 현안을 갖다 다루는 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서방 6개 국가들 뭐 그들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여타 기술 협력 이러한 주요 현안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공세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과 서방 6개 국가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어떤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셔가지고 논의를 이끌어가다 보면 의견 차가 많이 불거질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얼마나 어떤 그 정상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셔가지고 어떤 G7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할 거고 뭐 캐나다 입장에서 의장국이기 때문에 예, 예.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껄끄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불편한 기류는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정상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성사될지 가능성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고 있고요. 우리 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자회담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요. 장소 확보도 쉽지 않고 일단은 정상들 간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다들 바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정을 그 마지막까지 조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양자회담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상견례 정도의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덕담을 나누시면서 현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하고 함께 노력해보자. 뭐 이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제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어떤 리더십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백을 딛고 이제 한국의 리더십, 한국의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제 한국이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G7의 초청을 받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출범한 지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는데 만약에 좀 짧은 대화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면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그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두 한미 간의 현안이 많지 않다면 북한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북미 간의 그 어떤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논의가 본격화가 된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미 간에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외교 안보 현안이나 경제 통상 현안, 특히 이제 관세 협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굉장히 출범 초기에 남북 관계에 중요한 그 정책적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너무 경색이 됐고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생 경제라든지 경제 활성을 위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9.19 군사합의도 봉헌을 하고 남북 간의 소통도 재개하고 그걸 위해서 뭐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말씀해 주신 뭐 대북 확성이라든지 전단 살포하는 부분을 이제 금지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출범 초기에 방점이 찍힐 거고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국 측과 소통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현충이 된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통화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미국 국무부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 번창하기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확인해 준 거잖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 그 통화를 확인해 준 의미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다른 얘기는 없이 원론적으로 이제 우리 새 정부 하의 어떤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돈독하고 강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러한 공식 메시지 나올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 워싱턴 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진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어떤 미중 사이의 한국의 입장에 대한 우려를 조금 이렇게 좀 비춰주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걸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레토릭 그 수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100%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협력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한미 동맹 공고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중 관계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제네바 회담에서 양측이 협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승인하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최근 좀 갈등 국면에서 두 국가가 이제 조금 숨고르게 들어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진전을 그
거둔 거죠. 어쨌든 그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기싸움을 했는데 미국 측이 이제 미국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히토류 수출 통제 때문에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위를 낮춰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이제 명분을 확보한 중국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그 응해주면서 예. 진전이 됐지 않습니까? 벌써 두 번이나 만났어요. 지난달에. 저기 그 자막이 그 화면에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예요? 프레임워크 틀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예. 지난달에 제네바 합의에서 이제 그 관세를 뭐 115% 낮춰주고 이제 비관세 장벽을 철회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걸 갖다 명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 분야를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틀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명문화하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히토로 수출 통제 풀어줄 것 같은데 일부분하고 안 풀어주니까 불만이 표출됐던 거고 그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면서 중국도 반발하면서 좀 경색 국면이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진전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도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실무 협의,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무 협의가 진전되면서 그러한 주요 어떤 협의 분야에 대해서도 진전을 거둬나갈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좀 울퉁불퉁하는 게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진전을 해 나갈 거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